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다 내다보고 해서 한 건가요? 부모들의 그 정말로 이렇게 그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한 거죠. 중국의 교육은 어떨까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희생구를 가져왔다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그랬죠?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교육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로 선진국 발열에 짧은 기간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 내다보고 해서 한 건가요? 부모들의 그 정말로 그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한 거죠.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든 시절에 그럴 때에도 부모들이 굶더라도 자식만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정말로 이렇게 초월하는, 아마 서구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서구 문명은 이미 이제 개인주의 문화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게 동양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사상이나 가치관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의 물론 서양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헌신적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다 똑같죠. 똑같지만 그러나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랄까, 부모의 헌신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선진국 반열에 짧은 기간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의 각 시대별로 인재를 어떻게 양성했고 인재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정신학까지 다 했잖아요. 이야기를 토론을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교육이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의 어떤 그 성장에 기여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도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라 그랬죠?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교실의 붕괴, 학교의 붕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엘리트, 초우수 인재를 키우는 데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10% 내지 20%만을 이렇게 위한 교육이고 나머지 80% 내지 90%는 엎드려서 자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했을 때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단점,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20세기 정치가 21세기 경제를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계속 20세기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 교육도 바라보다 보니 이해찬이나 뭐 이런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평등화해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뭐 미장 다 이렇게 뭐 신지식이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고나 자사고나 어떤 민사고나 이런 거 이렇게 엘리트 중심으로 해야 돼 라든지 밑도 끝도 없이 서로 그냥 그 두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싸움질만 해왔다 이거예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된 것이 그 부모들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헌신과 투자에 있다.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 키워서 김연아가 나온 건가요? 아니죠. 김연아 부모의 헌신적인 투자와 노력, 고생, 희생이죠. 피겨 스케이팅의 교육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왔다 이거예요. 초엘리트를 키워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겨 스케이팅은 그냥 초엘리트만 키워내는 스포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피겨 스케이팅을 이렇게 익혀서 즐거운 어떤 문화, 이렇게 스포츠 생활이나 어떤 건강 생활, 또 그걸 통해서 산업을 형성해서 그것에서 피겨 스케이팅에서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초엘리트를 키워내는 것은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부족한 단점이나 모자란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야, 뭐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그 양아치당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민사고가 외사고나 자사고 다 없애야 돼 하면서 지 새끼들은 전부 그 외고나 자사고 다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럼 남은 새끼들은 전부 그냥 교실 엎어서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웃기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는 이렇게 외고나 자사고 이런 거 다 다시 해야 돼. 그러면 80명, 90명, 80% 다 어떻게 자기 그냥 계속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교실이 붕괴되고 그 학교가 붕괴되고 하는 거 방치할 거냐 이거. 방치하니까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고를 했었죠. 전에 지금까지는 한국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이제 어린 여공들을 데려가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가박이라든지 공제라든지 이런 거 그걸로 해서 시위나 집회가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본 집약적인 상황에서 이제 정유산업이나 이런 망치 들고 뚱뚱뚱 뜯어서 기계가 깨졌나 안 깨졌나 조돌아가는 하는 엔지니어링 공학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학 80년대 뭐 이렇게 있었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 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첨단으로 가는데 80년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키우는데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별의별 그냥 몸부림을 치다 나온 게 이제 그냥 졸업적 문제, 입학은 마음대로. 근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금 기업에서 이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뭐 그걸 공급을 못 해주니까 입학은 그냥 다 자유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고교 입시가 뭐 치열하고 얘들 성장이 어떻고 뭐 얘들 차별이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 그 산업과 과학, 기술과 교육을 한 세트로 항상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한 세트로 보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단 정권 때 그 고교 평준화라든지 그 대학 조정제 도입한 것이 대학 입시 부작용을 뭐 이렇게 하는 게 단편적인 즉흥적인 어떤 발상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산업과 과학기술과 교육의 어떤 그 세트로 봤을 때는 산업에서 엄청난 어떤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경제가 그런 이렇게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학에서 계속 고등학교 졸업자 100명 중에 20, 30명만 대학 가가지고 하면 기업이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했지만 비록 조정제라는 걸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생각도 못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계속 끊기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넘어오니까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 들어오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망치도 들으면 기계가 깨졌나 안 깨졌나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지 스위치 뭐 이렇게 어떻게 운전해야 돼 운전해야지 이렇게 관리해야지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이제 외국의 첨단 기술이나 제품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를 해서 갖다가 응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기업들이 산업이 이제 그리 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었겠는데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냐? 유학파. 예전에 진대제가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 유학 간 사람들 데려다가 한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해서 이제 그거 이렇게 일단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죠? 이제 ICT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바이오, 뭐 BT니 뭐네 바이오 산업이니 뭐네 이제 이른바 이제 정보통신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니 이제는 이제 외국 유학파를 이렇게 데려다가 했는데 이제는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견제나 어떤 보호가 강화되다 보니 이제 단순히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만을 데려다가 쓰기에는 이제 한계 부딪혔다. 한계 부딪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이렇게 탑 클래스 대학, 뭐 과학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국내에서는 박사학위를 못 줬어요. 박사학위를 줄 능력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이제 기초 분야, 원천 분야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쌓이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뭔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낸 능력들이나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국내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거 정보통신혁명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은 것은 국내 박사 출신들, 국내 석박사
유학 갔다 온 사람들보다는 왜냐면 그쪽의 수요가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유학으로는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그건 약간 모자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뭘 했죠? 이른바 포스트 닥터 과정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 2, 3년 동안 다시 외국의 인류대학에 가서 한 2, 3년 동안 더 공부를 해서 그쪽에 첨단 학문이나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와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혁명을 넘어서 이제 2010년부터 스마트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 근데 2010년 스마트 혁명부터는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가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최고 인재들이 필요했다. 그 최고 인재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어떻게 키워내야 되냐? 지금 최고 인재들은 이제 유학 가서 이렇게는 못한다. 못한다. 그 최고 인재들은 국내에서 이제 그런 따라가는 데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포스닥터 과정을 미국을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해서 교육을 받고 해도 충분히 세계적인 연구 성과나 결과들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성공적인 정말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해를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부분은 이 초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게 초엘리트들이 지금 초엘리트라고 도망갔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초엘리트들을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초엘리트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정부의 교육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자였다 이거.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에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그런 초엘리트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돈이 없는 이제 부모 밑에서는 그런 초엘리트가 나오기가 힘들어졌다.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점들이다 이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조기 발굴해서 세계 최고의 초인류 엘리트로 만들어낼 것인가 키워낼 것인가가 이른바 21세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핵심 화제, 화두 중에 하나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50년 후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 80, 90%가 엎드려 자는 상황 그 다음에 공교육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상황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지금 안고 있다 이거예요. 얘들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금 교육 문제는 전 밥그릇 싸움이에요. 선생 밥그릇, 학생 밥그릇, 학부모 밥그릇, 이 관료들 밥그릇. 근데 한국이 교육이 됐지만 여러분들 그럼 중국의 교육은 어떨까? 중국이 이제 망한다 이야기를 하네요. 중국의 교육은 어떨까요? 그럼 중국이 망해요?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중국의 잠재력이에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물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소득 격차도 크다 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 교육 수준은 낮아요. 그러나 지금 중국의 교육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엘리트 교육. 14억 명의 그 잠재적인 전체 인구 모집단으로 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국가 총력전을 펼치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마저도 총력전을 펼치는 초엘리트 교육 시스템. 그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낼까? 한국만이 특별하게 우수하고 뛰어나서 한국만은 그렇게 하고 중국은 인종적으로 한국한테 뒤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미 그 세계 최첨단의 어떤 과학기술 논문이나 이런 학문적인 수준은 그 미국 수준에 따라가 있어요. 상당 부분이. 한국을 훨씬 앞질러가 있어요. 중국이 망한다? 라고 이렇게, 물론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는 않더라도 뭐 쪼그라들 수도 있고 하겠죠. 왜냐면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엘리트 교육 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개판인 공산당이나 완료제나 사회 시스템 때문에 망하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대졸자들이나 석박사 출신들 취업난, 심각한 취업난 있잖아요. 이 심각한 취업난이 무엇에서 비롯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정치구조, 권력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굳이 이렇게 황제처럼 장기 집권하겠다, 이렇게 종신 집권하겠다라고 안 했으면 그래도 덜 중국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도 이제 이렇게 견제에서 더 이상 못 버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바뀌면 중국의 그 초 엘리트들의 잠재력이 폭발하겠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실업난이다 뭐다 해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나 투자들이 다 떠나고, 그다음에 첨단 장비나 기술에 이런 것도 다 봉쇄당하고, 이거 다 이 권력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부 극소수의 그 정치 20세기의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빠진 정치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억 명의 이렇게 14억 명 되는 중국 인민대중이, 그런 공산당원이 한 1억 명 가까이 되니까 1억 명 빼고 13억 명이 중국 인민대중들이 이렇게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중국의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보면서 중국의 그 잠재적인 역량이나 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중국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